완전 범죄를 꿈꿨던 흉악 범죄자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쓰리캅스의 시점으로 좀 더 깊이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아파트 건물 안에서 방화, 흉기 난동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최악의 살인범 안인득의 범행 동기와 심리를 히든아이만의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인득.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파트에서 불 지르고 나온 사람들 뭐 네. 이렇게 칼로 찌르고 했던 그 사건이죠. 아. 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사건은요. 새벽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와 112에는 40여 건의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신고 전화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신고 내용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누가 칼로 사람을 찔러요.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네. 자, 뭐 괴물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한 명의 괴물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참혹한 그날의 현장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 휘발유를 먼저 뿌려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왜 저래? 방화를 시도합니다. 어머머머. 자, 그렇게 불이 붙었고 삽시간에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떡해. 딸내미가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보니까 불났다고. 자, 모두가 잠든 새벽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주민들이 이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대피한다고 이제 옷을 대충 입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1층에서 딱 칼을 2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1층에서. 진짜 좀 쌀국했어.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서 안인득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저런 생각을 할까? 엘리베이터로 도망을 가는 할머니를 붙잡아서 공격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날 이 사건으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저항하는 안인득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인데요. 안인득의 범행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고 끔찍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벌어진 충격의 살인극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저 범행이 발생했던 아파트는 국민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안인득은 먼저 사람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피하시던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칼로 찔러서 5명을 살해했는데요. 희생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선 19살의 시각장애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기처럼 신체가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돕겠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던 여학생이었고요. 그리고 12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곧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생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어린 손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뛰어내려왔는데 그 할머니도 기다리고 있다가 안인득이 살해를 했고요.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남매를 키우고 있던 어머니도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던 할아버지도 희생당하셨고요. 안인득이 노렸던 피해자들, 어린 학생, 그리고 여성,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악질 중의 악질 범죄였습니다. 진짜 이 방화 흉기 난동으로 1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반신마비, 영구적 성대마비 등의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때문에 저랬던 걸까요? 예, 현장에서 체포된 안인득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안인득이 무직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한간에 떠도는 말은 특별한 동기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죄가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그냥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홧김에 저질렀다,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안인득의 말과는 달리 이 모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했던, 준비했던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안인득이 이 범행을 계획했다, 이 계획 범죄였다라는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우선 사건 한 달 전에 안인득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약 34cm 길이의 소위 회칼이라고 하죠. 이 칼하고요. 그다음에 24cm 길이의 장어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칼을 미리 시장에서 구매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요, 불이 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안인득이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주변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 안인득은 이미 범행 동선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 계획하고 짜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목격 진술에 따르면요, 불이 나자마자 안인득이 아파트 계단 난간을 막 칼로 치면서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 질러놓고 사람들 나오게 해서. 그렇죠. 이게 피하라, 또 구조하겠다 이런 의사는 아니었겠죠. 피해자들이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냥 집에 계실까 봐 집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나서 11명을 이제 칼로 공격을 했는데요. 이 걸린 총 시간이 딱 12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2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12분이에요. 그래도 경찰이 빨리 와서 거기서 멈춘 거지. 아니, 안 그랬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네. 뻔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안인득은 이번 사건에서 우선순위로 뒀던 대상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여고생 A양과 A양은 가족이었습니다. 왜? 아니, 알고 있는 사이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둔 이유가 있어요? 나왔나요? 네, 안인득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고 난 뒤에요, 자기가 기초수급비로 생활한다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업신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나 그 이웃 주민들 중에서도 자기의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자기를 가장 업신여긴다라고 이제 혼자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피해의식. 바로 그 위층에 살고 있던 가족이 자신을 향한 괴롭힘을 주도한 주동자들이고, 베란다를 통해서 이 위층에서 자기 집으로 벌레를 투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벌레가 나와서 그랬던 건가요, 집에서? 본인 생각인데. 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안인득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피해 망상의 일종인데 실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고 속이고 미행하고 감시한다고 믿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저런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대화를 이어오기도 했던 겁니다. 특히 A양 가족에게는요, 유독 공격적이었는데 발코니에서 출근하는 A양 가족을 보면 욕설을 하면서 달걀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A양의 집 현관문에 간장이나 식초 이런 오물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마구 액체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양 가족은요,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전조 증상이 있었네. 사건 약 한 달 전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A양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뒤를 따라오는 어떡해. 문을 열려고 해. 너무 무서워. 계속 따라왔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아유 무서워라. 바로 따라오래. 쏙쏙 내려가라. 바로 따라오네. 세상에.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운이 좋았다. 뭘 두고 있을 줄 알아. 기억하네. 아닌데 안 가는데. 보고 있어요.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뭐야. 아니, 자, 안 가고. 너무 무섭다. 예. 아니. 치료를 누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 저 시간도 진짜 지옥 같았겠다. 자, 그리고 1시간 뒤의 모습. 무언가를 다시 갖고 와서 제발 좀. 네,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합니다. 얼마나 무서워. 저러다가.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니 저렇게 조현병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전조 누가 증상이 가족이나 누가 좀 있었네. 치료를 좀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물도 뿌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다 불도 내고 살인까지 한 거잖아요. 와. 네, 그래서 이 A양 가족의 이야기에 따르면 심지어 한 달 전 안인득이 A양을 쫓아오는 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면서 신변 보호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사실 요건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먼저 부탁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답변만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줘요? 영상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무. 네. 네. 그렇죠. 특히 A양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경찰에게 안인득에게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진짜로. 근데 사실 저 당시에는 피해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경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호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A양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답을 들은 지 한 달 만에 결국 A양은 안인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렇게 괴롭히다가 살해까지 했잖아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아예 모르다가 뭐 그니까. 진짜 당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고 공포에 떨고 있었고 요청을 했는데 또 안 돼서 살해당한 거니까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이 안인득이 범행의 우선순위로 뒀던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이 집 말고. 또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의 친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B 씨, 그리고 B 씨의 가족이었는데요. B 씨는 사실 안인득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아주 잘 챙겨줬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 살인을 저지른 당일날 B 씨의 아내에게 결국은 공격을 해서 큰 중상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B 씨의 어머니 또 12살 딸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B 씨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화재를 알리느라고 사실은 화를 피했습니다. 이웃들 구하시느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먼저 가족들을 내려보냈었거든요. 이제 무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먼저 내려보낸 그 가족을 안인득이 공격을 해서 이 참변을 당하게 된 거죠. 아니 왜 자신을 먹을 것도 주고 챙겨줬던 사람들까지 왜 망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안인득은 우선은 자기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선의와 호의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잘해주고 뒤에서 나를 뭔가 감시하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떤 잘못된 망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겠죠. 결국 이 안인득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웃들에 대해서 적대적 망상과 함께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이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언젠간 해치겠다라는 이런 계획과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다 진짜. 아우. 아니 이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피해를 주면 다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예. 사건 다음 날 경찰은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자신이 피해자였다라고 주장한 안인득이 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카메라 앞에서 안인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도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만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저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는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네네. 잘못한 점은 뭐 당연히 법 처벌과 사회 질타 적용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뭡니까? 왜 이렇게 떳떳해? 아이고 참 진짜. 조금 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조현병적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 경우에 대개 뭐 신이 하느님이 나보고 누굴 죽이라고 시켰다라든지 정말 허황된 헛것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들이 많은데 안인득 이야기는 대단히 조리가 있잖아요. 네. 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심신미약이나 상실의 요건이 되는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동 통제를 하지 못한다. 이 망상 때문에 헛것을 보고 세상을 잘못 보고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통제 못한 상황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주시의 비리 얘기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자기가 불만이 있고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 이유가 남 탓이고 남들이 미워 죽겠고 이런 심정이 토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병으로 인한 망상이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분노 범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자가 살아왔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11년 전이었던 2008년의 일입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 안인득이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2010년 8월 안인득이 길을 가던 행인을 보고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자신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힙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고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안인득은 실제로 조현병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6년 동안 68회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은 별 사고 없이 잘 지냈습니다. 중졸이던 그는 3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종교 4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니 6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은 치료에 성공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인득은 2016년 7월에 스스로 조현병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조현병 환자가 투약을 중단할 경우에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안인득은 보호관찰 기록, 범죄 경력도 있던 정신질환 환자였던 만큼 더 주의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상되는 중단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멈춰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안인득은 마지막 치료 이후에 거의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안인득의 조현병 증상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당시에 여러분 보셨던 화면을 보셨던 A양과 그 가족이 했던 경찰 신고 이외에도요. 많은 주민들이 안인득에 대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매우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 방화 사건 발생하기 반년쯤 전부터 안인득의 망상 증상이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안인득의 만행을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8번이나 말이죠. 아니 막을 수 있는 8번이나 이렇게 신고가 왔으면 충분히 조치를 취했으면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그런데 주민들은요. 아래층 남자가 달걀을 던진다. 또 출근길에 남자가 시비 거면서 행패를 부린다. 또 욕을 하면서 따라온다. 이런 신고들을 수차례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이 출동했어도 계도를 하고는 현장 종결 처리에만 그치는 일이 반복된 거죠. 지금 이제 이 사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유가족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믿을 건 경찰밖에 없는데 신고까지 했는데 근데 앞서 이제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한 해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또는 소란 행위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종결 처리로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민 씨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일회성 행위로만 보자면 그렇지만 다 모아놓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우리 경찰이나 우리 법이나 제도나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치안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상황이 여러모로 지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안인득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다닐 당시에 또 다른 사건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안인득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활센터 여성 직원이 자신에게 커피에 약을 타서 줬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직원을 때리고 호프집에서 쇠망치를 든 채 손님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인득 그 친형이
안인드 정신병원 입원 치료 요청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좌절됐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이 정도 사건이 많으면은 좀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그렇죠. 되는 거 네. 아니에요? 형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인득의 친형은요. 정신건강복지법상에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급인데요. 이건 경찰이 72시간을 긴급 응급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행정 입원은 그 지자체장이 자타해우 위협이 심각한 경우에 입원 의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보호 입원은 이제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모두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병원에 가서 보호 입원 요청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보호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보호 의무자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한데 친형은 해당이 안 돼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다음 방법으로 응급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미 송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검찰로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은 또 검찰청 민원실로 갑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가니까 법률구조공단에 가라. 또 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이거는 동사무소의 지자체에서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랬더니 동사무소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시청으로 가라. 그래서 이 형은 동생 안인득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지칠만 하겠다 진짜. 근데 뭔가 서로 미루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안인득의 형은 마지막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행정입원이라는 법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그렇게 하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가서 받아오세요. 라고 형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야 의사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안인득이 행패 부리고 사람 때리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형이 안인득을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가겠습니까? 오히려 가족이 넣으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죠? 사실 가족을 강제분하는 것도 가족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위험해 보였으면 내 동생 안 된다, 넣겠다 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 나가라 이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결국 형이 동생이 남을 해치기 전에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 숲으로 돌아갔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방화 참사가 발생하기 딱 2주일 전이었습니다. 딱 2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떡해. 그때 그게 됐었으면. 마지막이었네요. 그 노력이. 아, 2주 전이면 진짜 막았을 수 있었는데. 그때만 입원 치료 네, 받았어도 맞아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노력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노력을 너무 하셨어.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 근데 약간 참 어려웠었던 뭐 그런 좀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모든 관공서가 결국 핑퐁, 탁구처럼 여기저기 공을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자면 법 개정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본인 뜻에 반해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어떤 악용 사례들이 있었냐면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데 분쟁이 생기면 가족들이 합의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을 시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4명의 자녀가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노리고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법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키고 인권 침해를 만들어낸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경찰이죠. 형이 또 찾아간 게 경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경찰청에서요. 2018년 11월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듭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안내 2.0이라는 매뉴얼에 보면 응급 위기 대응에 따라서 응급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안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은 이 현장 대처 매뉴얼이 일선에 보급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행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딱 이 사건이 발생하느라고 경찰에서 형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매뉴얼이 있건 없건 간에 법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형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응급 입원을 시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은 분명히 남아있죠. 근데 이 지금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인득 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응급 입원이 안 되고 행정 입원도 안 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응급 입원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지금 치료해주는 그 병상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실제 이렇게 응급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입원할 병원을 찾아서 서울 시내 없으면 경기도 없으면 인천 이만큼 병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문 병원도 많이 늘리고 안인득 씨 형과 같은 그런 사연이 있으면 경찰도 자문도 하고 그럼 직접적으로 많이 나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예.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은 살인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안인득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에게 약간 내 잘못에 대해서 좀 편을 들어달라는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까 무슨 저 자신감으로 그렇게처럼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다 이럴 때 하는 국민 건가요? 참여 재판이 본인한테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안인득은 아마도 국민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심원들 앞에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 이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안인득의 계산 빗나갔습니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고요. 이 중에 8명은 형량으로서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무조건 무기징역. 네,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목숨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요. 안인득은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 그리고 조현병과 망상증 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고 형량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인득 또다시 무기징역형도 너무 무겁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유 없다면서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형하다가 무기징역 해버리면 유가족들 분들이 한 번 더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더 화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같이 위험한 사람을 계속 방치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2023년에 4억 80여만 원, 2024년에 1억 3,200여만 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요.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미흡했던 이 경찰관 5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함께 사는 가족이 힘들고요. 그래서 국가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거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응급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병원 응급실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문제이지 그런 그 행정 인력들 보고 알아서 하라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가족한테 떠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족 보고 알아서 하라는 상태예요. 후진구적 상태입니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망상으로 시작된 범죄가 소중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주민, 그리고 주변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